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이 당신의 시간을 따스하게 비추게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는 과장되게 말꼬리를 늘리며 그 직업 특유의 선동적인 미소를 띤 채 도금된 마이크를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내 얼굴에 쏟아져 눈이 부시고 따가웠다. 객석의 수십 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 눈빛들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악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그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드이만만한 표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2억 원, 무려 10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며느님, 박서연 여사님, 시어머님의 이 묵직한 청구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자, 박서연 여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빌라 1층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내 고막이 윙윙거릴 지경이었다. 묵직하다. 그래, 정말 묵직하고도 남지.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10년간 억눌려왔던 울분이 한데 뭉쳐 내 가슴을 태워버릴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환갑, 잔칫날이다. 이 잔치를 위해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최고급 호텔 출장 뷔페팀을 예약하고 최상급 식자재를 골랐다. 빌라를 장식한 꽃은 전부 제주도에서 항공으로 공수해왔고 하객들에게 드릴 답례품까지 세심하게 골랐다. 여보, 고생 많았어.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멋지게 한번 해드리자. 내 착한 남편 이민준이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고생 많으셨지. 강남 서초동 핵심 입지에 위치한 시가 수십억 원이 넘는 내 빌라에서 10년간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자고 공짜로 지내시면서 포동포동 살이 오르셨으니, 그리고는 기운이 넘치는 모습으로 내게 계산서를 내미시니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 내 시선은 가짜 웃음이 가득한 사회자의 얼굴을 지나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노부인에게 때렸다. 새로 맞춘 고운 자줏빛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곱게 빗어 올린 저 사람, 김순자, 나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정성껏 연기하는 듯한 억울함과 당당함,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파란색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내게 가장 큰 죄를 물을 수 있는 상방보검, 바석, 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내 남편, 이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불안하게 테이블보의 술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10년간 나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니 남자는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는 이 순간의 침묵을, 아니, 사실상의 동조를 선택했다. 그 옆으로는 신우이 이민아네 가족, 시어머니의 동생인 김순옥 이모님네 가족,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며 덕을 보던 시댁 친척 몇몇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 박서연이 어떻게 수습하나 보자는 식의 묘한 동질감을 나누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 잔치의 안주인이 아니라 곧 심판받을 빚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나와 이민준은 결혼을 준비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내 힘으로 사업을 일궈 당시에는 한적했지만 지금은 황금 입지가 된 이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강북 미아동의 낡고 작은 빌라에 살던 김순자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데 어두운 것도 무섭고 혼자인 것도 무섭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마음 약한 이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내게 빌었다. 효도하는 것일 뿐 절대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면서 나도 마음이 약해져 승낙했다. 집에 어른이 한 분 더 계시면 사람 사는 온기가 더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금세 연기로 변해 집안을 오염시켰다. 김순자는 이사 온 첫날부터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내 오픈형 주방을 보고 공간 낭비네, 실용적이지 못하네 하며 손가락질했다. 둘째 날부터는 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싱겁고 집밥 맛이 안 난다며 타박했다. 그 후로는 내 드레스룸, 내 화장품, 내가 접대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것, 주말에 늦잠 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눈에 드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서연아,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젊어서 살림을 잘 모르잖니. 이 늙은이가 아직 움직일 만할 때 너희들 좀 돌봐줘야지. 그렇게 시작된 돌봄이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아끼던 한정판 그릇 세트를 집에 온 시누이에게 줘버리는 것이었고, 드라이 클리닝해야 하는 내 실크 원피스를 세탁망도 없이 세탁기에 넣어 옷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툭 하면 이민준 앞에서 내가 돈을 헤프게 쓰고 집안은 안 돌본다며 한숨을 쉬고 내가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암시를 던졌다. 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느 친정에 돈을 빼돌린단 말인가. 이민준은 내가 그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는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구식이라 그러시니 내가 좀 이해해드려. 말만 그러시지 마음은 안 그러셔.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쫓아낼 수도 없잖아. 이해해드려라. 내가 이해하고 양보한 것이 꼬박 10년이다. 10년간 나는 집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졌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비, 심지어 김순자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진료비와 약값까지 전부 내 개인 통장에서 지출했다. 이민준의 월급은 큰일에 쓰겠다, 투자를 하겠다며 모았지만 결과는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이거나 이상한 사업에 투자해서 전부 날려버리기 일쑤였다. 집에 있는 차 2대, 매년 가는 해외여행, 심지어 시누이 이민아가 집 살 때 빌려간 3천만 원, 아직도 갚지 않았다까지 모두 내 돈이었다. 김순자가 이걸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며느리 돈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 빌라에서 진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구경시키고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순자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아들 며느리가 효도하고 같은 칭찬과 부러움을 만끽했다. 효도? 그래, 내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이 집의 명의가 이 씨가 아닌 박 씨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나 보다. 집안은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가 바로 이 집의 진짜 기둥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나 보다. 그러던 사흘 전, 나는 서재구석에서 김순자가 떨어뜨리고 간 그 파란색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다. 홀린 듯이 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한 모든 가사 노동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5년 5월 5일, 바닥 청소 1회, 시가 3만 원. 5년 5월 5일, 저녁 식사 준비 사첩 반상, 시가 10만 원. 5년 5월 5일, 며느리 실크 잠옷 손빨래 1벌, 수고비 추가 2만 원, 하부만 원. 5년 5월 5일, 아들 서재 정리, 청소 도우미 절반으로 계산, 1만 5천 원. 온갖 항목들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소위 정서적 지지 비용이라는 항목까지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부부싸움 중재 1회, 상담비 20만 원. 마지막 줄은 어제 날짜의 기록이었고 그 아래 굵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총 합계 2억 380만 원. 우수리 떼고 2억 원정. 이 장부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었다. 10년, 3,650일이 넘는 시간. 내가 포용과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녀의 눈에는 이렇게 가격을 매겨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거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불효와 죄책감이라는 치욕의 기둥에 못 박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원래 자리에 두었다.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민준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혹은 공모했는지 보고 싶었다.
이제 답이 나왔다. 하객들로 가득 찬 이 환갑 잔치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차려준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이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그녀의 연기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뻗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소처럼 일하며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는지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2억 원의 수고비, 즉 월급을 요구했다. 사회자는 분명 사전에 매수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즉시 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민준, 나의 착한 남편은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이 공개적인 처형을 묵인했다. 시댁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진작 계산했어야지. 어떻게 어른을 공짜로 부려먹어. 그러게 말이야. 2억이 많아?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를 썼어도 그것보단 더 나왔겠다. 박서연이 능력 있는 건 알지만 시어머니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저것 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네. 진작 잘하지 그랬어.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김순자의 허리는 더욱 꼿꼿해졌고 입꼬리는 억누를 수 없이 살짝 올라갔다. 신우이 이민아는 아예 큰 소리로 거들었다. 엄마는 너무 착하셔. 요즘 1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억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씁쓸함을 삼켰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결단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나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빈곤 탈출 프로젝트였다. 나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실은 나 혼자만의 끊임없는 양보가 그들의 위장을 키워줬을 뿐이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싶다면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20년간의 흐릿한 장부를 한 푼 한 푼 아주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자고. 내 얼굴에 얼어붙었던 표정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차갑지만 뼛속까지 시린 미소를 그렸다. 그 미소에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우려던 사회자가 순간 멈칫했다. 객석의 웅성거림도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사회자가 건네는 마이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발언권과 통제권을 상징하는 그 마이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기묘한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장내를 차분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이만만함에서 불안함으로 변해가는 김순자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희미한 웃음기를 머금었지만 선명하고 안정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머님, 내가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2억 원이라. 계산이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요? 연 회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간 굳어버린 김순자의 표정과 경악하며 고개를 번쩍 든 이민준의 얼굴을 감상했다. 그리고 여전히 느긋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늘 기왕 모든 친지분들 앞에서 지난 10년의 노동비를 정산하자고 하셨으니 그럼 이참에 이것도 같이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아드님, 이민준 씨가 제 돈으로 먹고 제 집에서 자고 제 카드를 쓰며 꼬박 10년간 편하게 사신 그 값은 또 얼마로 매겨야 할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는 술렁였다. 뭐라고? 편하게 살아? 무슨 소리야? 이민준이 백수였어? 저 빌라 부부 공동명의 아니었어? 김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려있던 파란색 수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민준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 나를 향해 소리쳤다. 박서연. 당신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충격과 의심,
흥분으로 뒤섞인 객석의 눈빛들을 향해 손에 든 마이크를 흔들어 보였다.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진정해요, 여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산은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나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에게도 장부가 하나 있거든요. 마침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같이 봐달라고 부탁 좀 드려야겠어요. 이 10년간의 편한 삶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말이죠. 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나를 망신 주고 싶었지? 그럼 내가 이 무대를 아예 부숴버릴게. 그리고 이 무대 아래에 얼마나 추악한 괴물들이 숨어 있었는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하이힐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또각 울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아래층의 적막한 연회장을 그리고 이민준과 그의 가족들의 갑자기 굳어버린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경악, 의심, 불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시댁 친척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공포까지. 정성껏 꾸몄던 김순자의 얼굴은 이미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2층으로 올라가는 내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이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나를 따라오고 싶었지만 발이 마치 시멘트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에게 남은 한 톨의 가련한 자존심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을 막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얼음과 불이 뒤섞인 감정이 여전히 들끓었지만 신기하게도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맑고 냉정했다. 10년.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던 적이 없었다. 2층 내 서재. 이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공간이었다. 방음이 잘 되고 인테리어는 심플하고 단정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밖으로는 도시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아래층의 그 황당한 소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혹시라도 따라올지 모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벽 쪽의 원목 책장으로 빠르게 걸어가 가장 아래 칸에 있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을 열었다.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문인식,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몇 개의 파일 박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가정 재무라고 적힌 것을 망설임 없이 꺼냈다. 손에 묵직하게 잡혔다. 여기에는 이민준이 마주하기 싫어하고 김순자가 애써 무시했지만 내 10년 결혼 생활의 가장 진실한 주인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스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가 나선형 계단 꼭대기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래층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 집중됐다. 아까의 놀라움보다는 무언가 탐색하고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더해져 있었다. 사회자는 이미 구석으로 물러나 배경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이었다. 거대한 연회장에는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잔잔한 피아노 곡만이 부적절하게 울려 퍼지며 유독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왔다. 태도는 여유로웠고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메인 테이블을 지날 때 이민아가 일어나 나를 막으려 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박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깟 상자 하나 들고 와서 누굴 겁주려고. 오늘은 우리 엄마 환갑잔치야. 여기서 미친 짓 하지 마. 나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아까 사회자가 서 있던 작은 무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이크 스탠드가 있었고 쭉 셔라는 배경이 비치는 스크린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치였다. 이민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달려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큰 힘이었다. 서연아, 그만해.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여기서 망신 그만 당하고. 망신?
내가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 힘에 그가 비틀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아직 손에 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민준 씨, 이제 와서 망신스럽다고? 아까 당신 어머니가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나한테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망신스럽지 않았나? 당신네 가족 전부가 작당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껍질을 벗겨내려고 했을 때는 망신스럽지 않았냐고. 이민준의 얼굴이 돼지 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하객들의 소리 없는 시선 아래 그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제 와서 문 닫고 얘기하자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늦었어.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시잖아. 나도 좋아해. 공평하게. 나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마이크 스탠드 앞으로 걸어갔다. 파일 박스를 옆 연설대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여 내 목소리가 모든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들리도록 했다. 그리고 파일 박스를 열어 가장 위에 있는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의 환갑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예의상의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험악한 분위기는 없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제 시어머니께서 지난 10년간의 가사 노동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2억 원의 노동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훑어보았다. 김순자는 이미 동생 김순옥 이모의 부축을 받고 앉아 있었지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민아와 그녀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다른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었다. 이건 그 어떤 환갑잔치 공연보다도 흥미진진했다. 우선 시어머님이 기록하신 가사 노동 대부분을 직접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폴더를 펼쳤다. 안에는 빽빽한 은행거래 내역 출력물이 들어있었다. 나는 여러 곳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식자재 구매, 수도, 전기, 가스비, 관리비, 생필품, 심지어 시어머님이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가셨을 때의 진료비와 약값까지 전부 제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나는 출력물 한 장을 뽑아 객석을 향해 보여주었다. 거리가 멀어 자세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명한 빨간색 표시와 긴 목록은 그 자체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일부 생활비 지출 내역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연평균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5억 원이죠. 나는 마치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께서 그 2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가사 노동을 하실 때 사용된 모든 재료와 플랫폼은 제가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머님의 노동비에서 이 비용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객석에서는 순간적으로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5억 원. 그 숫자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김순자가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다. 거짓말. 그건 다 우리 집 돈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이라고. 당신 아들이 번 돈이라고요? 나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파일 폴더에서 또 다른 두꺼운 은행거래 내역서, 뭉치와 이체 기록 사본들을 꺼냈다. 그럼 다 함께 이것을 보시죠. 나는 이 서류들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이민준 씨, 즉 제 남편의 지난 10년간의 급여 통장 내역과 주거래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보실 수 있겠지만 그의 월급은 가장 많았을 때도 3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며 이 돈은 거의 단 한 번도 가정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종이를 넘기며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 이 2천만 원 여동생 이민아 씨가 집 살 때 빌려간 돈입니다. 차용증도 없이 5년째 한 푼도 갚지 않았죠. 이 5천만 원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린 돈입니다. 이 200만 원 사촌 동생 결혼 축의금으로 낸 돈입니다. 반면에 가정의 큰 지출, 예를 들어 차 2대의 구매 비용, 매년 가는 해외여행 비용, 집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비용, 심지어 재작년 시어머님이 담낭 수술을 받으셨을 때의 300만 원 자비 부담금까지 모두 제 개인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높지 않지만 한자 한자 가슴에 박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10년간 이민준 씨가 저희 가정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200만 원, 월평균 17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제가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이 빌라에 살면서 제가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생활을 누리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잿빛 얼굴로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인 이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민준 씨, 여기 모든 분들 앞에서 말해보세요. 당신이 지불한 그 보잘것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당신이 제 돈으로 먹고 제 집에서 자고 제 카드를 쓴 이 행위를 빈대부터 살았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헐, 연 회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세상에, 진짜 다 여자 돈으로 산 거였어? 1년에 200만 원. 요즘 한 달 생활비도 그것보단 더 들겠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당당하더라니. 며느리를 완전 호구로 봤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 월급을 달라고 해? 그럼 저 빌라가 진짜 여자 거란 말이야?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고? 이전에 시댁편을 들던 친척들은 이제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나같이 고개를 테이블 밑으로 처박을 기세였다. 이민아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향해 욕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렸다. 김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져 김순옥 이모가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이민주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작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내 손에 있는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박서연, 그만해. 그 서류들 이리 내놔. 우리 집안일을 왜 여기서 떠벌리고 다녀.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동시에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사실이 눈앞에 드러나니 이제 힘으로 뺏으려고? 이민준, 당신네 모자는 한 명은 악역을, 한 명은 착한 척을 하며 도덕적 압박과 여론몰이로 나를 굴복시키고 내 재산을 삼키려고 했을 땐 우리 집안일이라는 생각 안 했나? 이제 와서 일이 틀어지니 발뺌하려는 거야? 나는 그가 뻗은 손을 세게 뿌리쳤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내가 말했지. 늦었다고. 오늘 이 계산 명명백백하게 끝내기 전에는 누구도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 나는 손에 든 거래 내역서를 내려놓고 파일 박스에서 그 짙은 갈색에 매우 눈에 띄는 책자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기부분 뿐이었다. 내가 그 짙은 갈색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을 때 연 회장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속삭임과 놀라움,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작지만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서류에 못 박혔다. 김순자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다. 흐릿한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공포가 가득했다. 이민준의 동작은 허공에 멈춘 채 굳어버렸고 동공은 격렬하게 수축했다. 이민아와 그녀의 남편도 실랑이를 멈추고 입을 떡 벌렸다. 나는 천천히 등기부등본을 펼쳐 소유권자 정보가 인쇄된 페이지를 객석 쪽으로 향하게 했다. 가까이 있는 하객들이 글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나는 마이크에 대고 명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우로 555번지, DX동, 소유권자, 박서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단독 소유, 단독 소유. 네 글자는 네 발의 총알처럼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희망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순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김순옥 이모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무대 쪽으로 달려왔다. 목소리는 처절하게 변해 있었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희 신혼집이라고. 당연히 공동재산이지. 네가 위조한 거야. 가짜 서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이민준도 마침내 돌파구를 찾은 듯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다. 저 등기부등본은 분명히 가짜야.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 집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야. 박서연, 당신 문서 위조는 범죄야. 범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이민준 씨, 당신은 법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흔들었다. 이 집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과 제 명의로 이민준 씨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여 제 단독 명의로 등기된 재산입니다. 여기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당장 등기소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면 혹시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올라와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객석에서 즉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몇몇 남성 하객들이 목소리를 냈다. 맞습니다. 혼인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한쪽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개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죠. 저 서류는 진짜 같네요. 위조 방지 마크도 다 보이고. 이 선생님, 법이라는 게 당신이 소리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목소리들은 시댁 식구들의 귀에 마지막 조종결전처럼 울려 퍼졌다. 김순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내가 아니라 아까 자신이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파란색 수첩을 향해서였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찢기 시작했다. 찢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야. 너희들이 다 짜고 나를 속이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거라고. 내가 10년을 고생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다.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망상과 존엄처럼 나는 그녀의 광적인 쇼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오늘의 이 꼴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그녀가 힘이 다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잿빛 얼굴의 이민준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시댁 친척들을 훑어보았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계산이 아주 명확해진 것 같군요. 김순자 여사님, 당신이 요구한 2억 원의 가사 노동비는 당신의 아들이 제게 빌부터 사는 것을 기반으로 제가 제공한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 노동이므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민준 씨가 지난 10년간 제게 의존해 살아온 행위에 대해 합당한 해명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공포와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이민준을 보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소유권이 명확하고 귀속이 분명한 이상 이민준 씨, 김순자 여사님, 그리고 오늘 당신들 편에 서서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 했던 이 씨 집안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나는 한자 한자 명확하게 말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당신들의 모든 개인 짐을 챙겨서 제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즉시 경찰에 당신들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겁니다. 말이 끝나자 장내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김순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이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길바닥에 나앉는다. 오늘 밤 누군가는 집 없이 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 분명했다.
제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이 5글자는 5개의 얼음 송곳처럼 빌라 안의 위선적인 축제 분위기를 꿰뚫었고 이민준과 김순자의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완전히 벗겨내버렸. 정막. 10초가 넘는 긴 정막이 흘렀다. 김순자의 통곡 소리마저 목에 걸려 개탄거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한복은 자신이 찢어버린 수첩 조각들로 더러워져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낡은 인형 같았다. 이민주는 무대 가장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아직 단독 소유라는 4글자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객석의 하객들은 더욱 흥미진진한 표정이었다. 이전에 은근히 시댁편을 들던 친척들은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와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거나 순전히 구경하러 온 손님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구석에서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터지기도 했다. 이 환갑잔치는 완전히 공개적이고 잔혹한 이혼 및 퇴거 현장 생중계로 변해버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늘 영악하고 깐깐했던 시누이 이민아였다. 그녀는 자신을 말리는 남편을 세게 밀치고 무대 앞으로 달려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분노와 공포로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박서연, 너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랑 오빠를 쫓아내? 여기가 어디라고?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어림없어. 우리 엄마가 여기서 10년을 사셨어. 여기가 바로 우리 엄마 집이야. 꿈도 꾸지 마. 나는 그녀의 격분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10년. 그녀는 이 빌라에 올 때마다 제 집처럼 당연하게 드나들었다. 먹을 것을 싸가고 돈을 빌려가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외부인인 것처럼. 이제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는군. 어디라고? 나는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다. 이민아 씨, 귀가 먹었나요? 아니면 당신도 당신 어머니처럼 법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등기부 등본에 흰 종이 검은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사람 집이냐고? 법적으로 그분은 그냥 거주자일 뿐이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주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이민아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너희들 밥해 먹이고 시중 들었는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돈 좀 벌었다고, 날개가 돋쳤다고 우리 엄마를 발로 차버려? 너 사람 맞아? 공로? 고생? 나는 비웃었다.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그분의 소위 시중은 내가 제공한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네 가족, 이민아 씨 당신을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나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어갔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줄까요? 예를 들면 당신 집 살 때 빌려간 3천만 원. 언제 갚을 건데요? 이민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남편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더 이상 강경한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 3천만 원은 그녀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때 유령처럼 침묵을 지키던 이민준이 마침내 숨을 고른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민아를 보지도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부축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통과 굴욕,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가 잘못했다 쳐.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10년 부부야. 우리 사이에 정말 정이란 게 조금도 없는 거야? 당신 정말 엄마가 이 연세에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고도 마음이 편하겠어? 정. 나는 이 2글자를 곱씹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했지만 이내 더 깊은 냉소가 그 통증을 덮어버렸다.
이제 와서 내게 정을 논하는가. 그들 모자가 2억 원짜리 계략을 꾸밀 때 정은 어디에 있었나. 지난 10년간 그가 자기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할 때 정은 또 어디에 있었나. 이민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정은 서로 지키는 거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라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가 당신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환갑잔치에서 당신 어머니가 그 장부를 꺼내 나를 공격하는 걸 묵인했을 때 우리 사이에 남았던 그 마지막 한 톨의 가련한 정마저 당신들 손으로 직접 찢어버린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나는 당신 아내로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빌라의 유일한 소유권자로서 당신들에게 통보하는 거야. 제발 나가줘. 이민준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설대에 기댔다. 마치 순식간에 모든 기력을 빨린 사람처럼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순자가 내 말에 자극을 받은 듯 갑자기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계단 쪽으로 달려가 난간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10년을 살았어. 여기가 내 집이라고. 박서연, 날 쫓아내고 싶으면 내 시체 위를 밟고 지나가라.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이 악독한 여편네가 이 60먹은 늙은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평생을 고생했는데 늙어서 이 꼴을 당하다니. 나 이제 못 살아. 이런 연기가 평소 같았으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동정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금 전 그 소름 끼치는 계산이 끝난 지금 그녀의 울부짖음은 그저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많은 하객들의 얼굴에 혐오감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의 쇼를 차갑게 지켜보며 말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울부짖다 지칠 때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제 요구에 이의가 있으시면 괜찮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판정받으면 되죠.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경찰이라는 두 글자에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이민준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주거 침입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머님 귀한 아드님 장래에 별로 좋지 않을 텐데요. 이민아와 그녀의 남편 얼굴도 굳어졌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도덕을 운운할 수는 있었지만 진짜 국가 공권력과 법의 위협 앞에서는 그들 뼛속 깊이 박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이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당신네 모자가 합심해서 나를 계산하려던 것만큼 독하진 않지. 나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지금 밤 12시까지 아직 몇 시간 남았어요. 체면 차리고 스스로 짐 싸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와서 모시고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선택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이 아수라장을 상대하지 않고 빌라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가며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하객 여러분, 오늘 환갑잔치는 이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접이 소홀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편히 돌아가십시오. 명확한 축객령이었다. 하객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 대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끝났음을 알았다. 남은 것은 추한 뒷소스뿐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메인 테이블을 지날 때 시댁 식구들을 향해 경멸과 연민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나는 빌라 현관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흥분으로 달아올랐던 뺨을 식혀주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문지기처럼, 그리고 최후의 감독관처럼. 등 뒤로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속에서 김순자의 억눌린 절망적인 흐느낌과 이민아의 분에 못 이겨 낮게 소리치는 다툼이 섞여 들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체면. 그들은 그 파란색 수첩을 꺼내 들었을 때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오늘 밤 누군가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빌라의 두꺼운 원목 대문이 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안의 아수라장과 절망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초여름 밤 특유의 서늘함과 풀내음이 섞인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연회의 술 냄새와 위선적인 공기가 코끝에서 흩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탁한 공기가 마침내 작은 틈을 찾아 천천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닫힌 문 너머로 김순자의 억눌린 마치 상처 입은 야수 같은 비명과 이민아의 분노에 찬 날카로운 질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사이로 이민준의 낮고 고통스러운 만류가 섞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정원에서 본체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정자 딩즈로 향했다. 정자는 무성한 등나무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꽃이 만개할 시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드문드문 꽃송이가 드리워져 은은한 정원등 불빛 아래 옅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이곳은 이 빌라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부 확인. 한강변 빌라 단지. 다음 달 발표될 핵심 구역 재개발 계획에 포함됨. 보상 조건. 매우 좋음. 서둘러 대비할 것. 발신인은 최유진.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정보의 출처는 확실했다. 재개발. 이 세 글자는 마법처럼 내 차가운 손가락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 빌라는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자 내 독립의 상징이었다.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이 지역은 다소 외졌지만 나는 그 잠재력과 환경을 보았다. 10년이 지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곳은 황금 땅이 되었다. 재개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 유진의 정보는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치는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뛸 것이다. 이 갑작스러운 거대한 변화는 나를 계산하고 착취하려 했던 사람들의 뺨을 가장 세게 후려치는 한 방이 될 것이다. 나는 김순자와 이민준이 그들이 그토록 차지하려 애쓰고 심지어 체면까지 버려가며 가사 노동비를 요구했던 이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도 못할 거에게 재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내게 가차없이 쫓겨나 단돈 10원도 만져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통쾌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 소식을 알릴 때는 아니었다. 폭탄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터뜨려야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지금은 일단 집 없이 떠도는 맛을 제대로 보게 해줘야지. 나는 정자의 돌의자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달빛과 멀리 있는 가로등 불빛이 등나무 덩굴 틈새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냉정을 되찾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마음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약간의 마음 아픔은 이미 거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거의 해방감에 가까운 냉정함으로 뒤덮였다. 이민준. 나도 한때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었다. 대학 시절 만난 그는 밝고 쾌활했으며 내게 세심하게 잘해주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나는 가정의 따뜻함을 갈망했고 그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중에 그의 집안 형편이 평범하고 어머니가 좀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이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인간의 탐욕을 얕보았고 효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뒤틀릴 수 있는지를 얕보았다. 그리고 한 남자의 나약함과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더욱 얕보았다. 10년. 나는 사업을 키우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존중과 소중함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요구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김순자는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겼고, 이민주는 내 희생을 마음 편히 즐기면서 심지어 어머니가 나를 억압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 파란색 수첩은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다. 그들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춘 욕의 거울이었다. 그래도 좋다. 일찍 알게 되어 일찍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이가 보낸 전체 메시지였다. 계획 진행 상황과 예상 보상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뒤이어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확실한 정보니까 미리 준비해. 그나저나 너희 집은 무슨 일이야? 방금 친구 몇몇이 너희 시어머니 환갑잔치에서 일찍 나왔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던데.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장했다. 말도 마. 방금 대하 드라마 한 편 찍었어. 이민준이랑 그 엄마 집에서 쫓아냈어. 유진의 전화가 거의 즉시 걸려왔다.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급했다. 뭐? 쫓아냈다고?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굳게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 풀렸다. 나는 오늘 밤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유진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커다란 환호성을 터뜨렸다. 잘했어. 박서연.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그 이상한 모자는 정말 너무했어. 가사 노동비 2억? 차라리 은행을 털지 그래. 이민준 그 빈대 같은 놈, 꼴 좋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아, 조심해야 해. 이민준은 그렇다 쳐도 그 엄마는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쫓겨났으니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이혼 문제, 당장 변호사 찾아 재산 분할 명확하게 해야 해. 특히 그 빌라는 내 혼전 재산이니까. 절대 그들이 손대게 해서는 안 돼.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변호사는 이미 연락해뒀어.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 그들이 소란을 피운다면. 난 그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봐 걱정인데. 소란을 피울수록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여주게 될 테니까.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줄까?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재개발 소식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 나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유진이 시원하게 말했다. 이것만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편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진짜 친구는 항상 가장 필요할 때 지지를 보내준다. 그 소위 가족이라는 사람들과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대조인가.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빌라 안의 소란이 점차 잦아들었다. 다툼은 억눌린 울음소리와